페드가 이번에 네.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풀리지를 않고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의 이론대로 따라가면요. 금리라는 건 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미국 돈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돈,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자를 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미국의 금리를 낮추면은 미국 돈을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금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환율이라는 건요 상대 가치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의 돈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돈 가치도 중요하죠. 내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 돈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면 이럴 때는 오히려 다른 나라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돈값이 1% 떨어졌는데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막 10%씩 떨어지면 달러가 오히려 9% 강세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이 이미 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습니다. 네. 근데 두 차례 인하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를 인하했거나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미국이 두 번 낮췄는데 다른 나라도 똑같이 두 번 낮추면 그냥 쌤쌤이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달러가 실제로 그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사실상 많이 희석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금리를 낮추니까요. 두 번째 요인이 훨씬 더 좀 중요한데요. 왜 그런 거 하니 금리가 낮더라도요. 자금이 오히려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마구 낮췄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엣지 있는 뭔가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밖에 못 만듭니다. 전 세계 시장이 수요고요. 그래서 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면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엣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투자 자금들이 마구 몰려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강하게 나오니까 금리가 낮더라도 투자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성이 성장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나라로 돈이 많이 밀려 들어올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금리가 낮아지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성장이 너무 크게 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미국은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니까 미국은 그래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지금 가장 경기가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좋죠. 가장 경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는 거기다 기름 확 분 겁니다. 그럼 불이 확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금리를 낮췄더라도 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미국 소비 경기를 더 한번 확 태우게 만드는 거죠. 다른 나라는 여전히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미국이 확 하고 불이 올라오니까 또 미국 쪽으로 자금이 확 쏠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고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고 자금이 들어오죠. 그때는 달러를 사서 미국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럼 미국 달러와 가치가 강세를 가고 미국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두 개의 페이스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인하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희석됐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다. 달러 약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미국의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훅 하고 올라오면서 전 세계 자금이 한 번 더 쏠리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간다. 이 두 가지 컨셉에서 보시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달러가 강세인지 그걸 약간은 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에 어차피 또 한 번 이제 금리 네. 인하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과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페드가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비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물론 올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조금 긴 시계로 봤었을 때는 금리 인하를 좀 더 많이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한 여태까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작년도 4분기, 2018년도 4분기에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미국 경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작년도 12월만 해도 페드의 파월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2번 더 할 겁니다. 작년도 12월에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1월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올해 1월 초에 너무 놀라는 표정으로 등장을 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사실 이제 인내심이 페이션스라는 말을 딱 보면 이거 최소한 한 3, 4개월은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딱 등장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죠. 우와! 지난달 불과 3, 4주 전만 해도 금리 인상 한다면서 갑자기 2, 3주 만에 등장해가지고 금리 인상 안 한대!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3월 달에는 뭐라고 하냐면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요. 요것도 긴축입니다. 그걸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해보겠다. 라고 얘기하고요.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 9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파월 의장이 어떤 걸 본 거냐면 무언가 미국 경기를 갖다가 둔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거기에 공포에 질린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가 추락하는 걸 이렇게 막아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여태까지는 그렇게 움직여줬는데 굉장히 선제적으로 액션을 해줬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겁니다. 이제 어떤 구도냐면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금리 인하를 할 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파월 의장한테. 아니 미국 경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금리를 인하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건 팩트다. 그건 맞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의 역풍이 불고 있다. 그 역풍의 핵심은 첫째는 중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경기 둔화, 그 다음에 홍콩의 시위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코멘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가 미국의 실물 경기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얘를 갖다 역풍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역풍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거죠. 구도가 오케이 그건 맞는데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구도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이 힘든 거잖아요. 중국하고 그렇죠.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유럽이 힘든 거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제조업 국가들이 다 힘듭니다.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조업 국가들이 특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지속이 되면 얘네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과 유럽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의 경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해요. 미국 경기가 흔들릴 것 같으면 얘네들이 흔들리면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페드에 전화하는 겁니다. 빨리 금리 인하라고. 그 트위터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페드는 깜짝 놀라가지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이 흔들릴 것 같다가 금리를 인하하니까 다시 우 하고 잡아주는 거죠. 그럼 멀쩡해집니다. 그럼 또 뭐 하냐면 때리는 거죠. 또 무역전쟁 또 하는 겁니다. 트위터 또 띄우는 거죠. 관세 때리겠다고. 그럼 또 중국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또 여기 역풍이 돼서 돌아와서 미국 경기를 흔듭니다. 그럼 미국 경기가 흔들릴 것 같으면 또 전화하죠. 페드한테 금리 인하라고. 그럼 금리 인하 해주면 또 미국이 괜찮아지면서 또 여기를 때리는 겁니다. 무한 반복이잖아요. 무한 반복이죠.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금리를 인하한다. 이거는 굿. 근데 경기가 둔화가 돼서 금리를 인하하니까 무역 전쟁을 더해서 또 경기가 둔화된다. 그리고 무한 궤도잖아요. 페드가 금리를 지금 페드 금리가 1.75에서 2%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무역전쟁 관세 트위터 한번 뜰 때마다 계속 이 떡밥을 던져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싸움을 하는데 계속 옆에서 치료를 해주면서 계속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드 파월 의장이 잭슨 홀이라는 데 연설에서 8월 말에 이제 이런 내심을 처음으로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 경기를 부양하고 투자를 늘린다는 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툴인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무역전쟁 같은 이벤트에 정치적인 이벤트에 룰북, 기준을 제공하거나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중앙은행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페드 내에서 두 개의 파가 존재하겠죠. 첫째는 뭐든지 간에 문제가 뭐든지 간에 경기가 둔화되니까 금리 인하해요. 라고 하는 파가 존재할 수 있고요. 다른 한 파는 페드 내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계속 쌈질하니까 이거는 본원적인 본질적인 치료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투쟁을 하는 싸움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지 저는 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페드의 이제 시빌 워다 내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 시빌 워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실제로 9월달 FOMC죠. 그때 금리를 인하할 때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아마 10월달하고 12월달 FOMC에서는 한 차례는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를 한 번 인하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저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 말씀드려야 되냐면은
과거에는 그냥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뭔가 문제만 생기면 페드 전화기만 들기만 해도 페드에서 금리를 막 인하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스탠스가요, 한 템포 늦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페드가 금리를 결국엔 많이 낮출 거라면서 지금은 안 낮춘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드가 금리를 낮춰가지고 지금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무역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 경기가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선제적은 아니지만은 페드가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정부는요, 네. 경기가 좋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국민도 경기가 좋은 걸 좋아합니다. 근데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의 버블이나 물가가 오르는 걸 두려워하죠. 경기보다도. 그러면 결국에는 대중하고 대중하고 정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중앙은행을 밀어붙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중앙은행에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를 다시금 가져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말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 파월 의장이 계속 금리를 인상한 게 사실상 일종의 저항이었거든요. 목리였는데 이제 실제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얼굴이 하얘져서 막 금리를 인하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 차례 또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패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은행이 밀린다는 건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세계 글로벌 경제에 정말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게 네.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네.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점점 골마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페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금리 네. 인하가 점점 되고 하면서 힘이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그렇습니다.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약해졌을 때 문제가 크게 터지면 그땐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면,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 면에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페드가 갖고 있는 카드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1.75에서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0.25%씩 금리를 인하하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낮춰야 8번입니다. 8번 낮추면 0%로 들어오거든요. 7번 낮추면 0%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카드가 얼마 없네?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뒤에 어떤 카드가 있냐면 양적 완화라는 카드가 있죠. 예.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아직은 가능성 높다고 보진 않지만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한 통화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드가 쓸 수 있는 자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리 인하 말고도.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저도 걱정하는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됩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면 보통 금리를 인하하면은 투자가 살고 소비가 살아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세계 경기가 좀 뭐랄까요 불확실해요. 그러면은 사실 팀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은 0.25% 기준금리 인하해 준다고 해서 투자를 안 늘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너무나 세상이 불확실한데 뭘 해야 될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계속 쌍질을 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선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투자 안 살아납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거는 그냥 몸으로 따지면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얼마나 됐냐면 2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년째 운동을 못한 거거든요. 투자가 살지 못했다라는 건. 2년째 투자가 살지 못했다는 건 몸이 계속해서 이제 글쎄요 근육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점점 골병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가 결국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실제로 만약 답 없이 계속 흘러가면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